한국경제연구원 조경혁 경제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우, 저는 썸네일에 박사님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어우, 젊은 분이시구나. 젊은 박사님이시구나. 네, 나이가 됐습니다. 아유, 또 여의도에서 건너시느라 바쁘셨겠네요. 오늘 박사님, 저 주제가 기업 재고가 최대 이 복합 위기의 트리거가 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재고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재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다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30대 상장사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 자산 규모가 한 150조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지난 전년 동기 비해서 거의 한 40%가 지금 증가한 상태. 그래서 지금 한 분기로 치면 작년 말에 비해서는 지금 약 한 17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예. 역대 최대로 한 분기에 증가한 폭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재고 증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박사님 기업들이 뭔가를 막 생산해내는 거 이게 결국 GDP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소비가 안 되고 재고로 쌓여도 GDP는 되는 거죠. 예, 꼭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체는 잡히는데 그게 이제 또 비용 측면에서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영업이익 감소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고만큼 GDP는 좀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잡히지 않는 걸로 실질적으로는. 그 재고 급증이란 걸 저희가 받아들일 때 그게 경기가 좋을 때 재고가 급증하는 거랑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고가 급증하는 거랑 또 각각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든 것이 이제 의도를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증가를 할 때도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미리 재고를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쪽의 이제 재고 증가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 않게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게 재고가 이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비용을 좀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재고 증가가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고 많이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재고 처리를 위한 이제 다양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을 인하를 해야지만 이제 재고가 어떤 적정 수준, 바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재고 급증은 우려가 되는 시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재고가 쌓였는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은 이제 수요가 이제 보복 수요가 일어나서 수요가 이제 폭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제 공급 차질 이런 문제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이 재고들이 많이 쌓여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십니다. 소비 둔화로 인한 재고 증가인가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고 증가인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지금 당연히 소비 둔화죠. 소비 둔화 때문이다. 소비 둔화죠. 지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차질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잉 생산이라고 할 그게 못 되네요, 상황이. 지금 그건 아니죠. 과잉 생산이 아니라 지금 공급 차질에 해서 생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실례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대규모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고 재고로 쌓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부품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면
다른 자동차 생산을 못하게 되고 다른 부품들은 이제 재고로 쌓이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공급 측의 차질이죠. 수요가 감소한 원인. 예. 우리 또 작가님이 공부를 하셨구나.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돈 한 990조, 한 1000조 가까운 재고가 미국에서도 뭐 도매, 내구재, 의류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아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지금 한 900조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예. 최근에 와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그게 이제 재고로 전부 쌓인 건데. 네. 900조 정도도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증가분을 따질 때 1998년이죠. 그때 좀 그때 이후에 차기치로 지금 미국의 재고량이 좀 증가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재고가 증가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침체가 오는 거 생산 조절을 하고 그래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으로 이제 보면 사실은 그 소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쌓아놓은 미리 쌓아놓은 재고가 안 팔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거리두기로 해서 이제 사회적 활동이 안 될 때는 대규모 대용량 용품을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전용품 이런 걸 많이 샀는데 이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주로 뭐 이런 평상복보다는 이제 이런 양복이나 출복 이런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는 이런 형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박사님 혹시 재고 많으면 땡처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인플레는 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그게 이제 지금 인플레는 이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가 자체를 보면 그 땡처리라는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물류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인건비도 적지 않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가격에 이제 반영이 돼서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이제 되니까 땡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더 투자하기를 어렵고 아니면 생산을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생산 조절이라는 게 어떤 악순환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생산 조절하면 근로자의 이제 소득이 좀 감소를 할 거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면 어떤 구매력이 좀 낮아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재고가 더 쌓이고 생산이 또 둔화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재고 자체가 증가하는 걸 갖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고가 증가를 하고 땡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지금 가격이 좀 재고가 쌓이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공급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많이 이제 이런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또 많이 떨어진다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그런 물가 안정하는데 좀 기여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쌓였던 기업 재고가 좀 선순환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아름답게. 아름답게 우리 승희식 잘 쓰는 표현으로 아름답게. 행복한. 우선은 이게 외부적인 충격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 외부적인 것들이 빨리 조만간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우크라이나 사태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원자재 가격 이게 공급에 차질이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뛰고 이런 현상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공급망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재확대돼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없앤다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봉쇄 조치를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계속 발생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좀 완화가 돼야지만 기업들도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또 기업 구매자들이 또 그 제품을 또 네. 소비를 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고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앞으로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전망대님도 재고가 쌓이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상한 일. 사실 저도 박사님 그런 걸 느끼는 게 말이죠. 코로나 국면에서 저 이렇게 뭐 출퇴근길에 보다 보면은 무슨 뭐 장이 선다 해야 되나 뭐랄까 어쨌거나 붙어 있는 가격표가 참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든 좀 사주세요 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인플레식이라고 저는 막 편의점에 그 핫도그 뭐 저기 맞아요. 핫도그라 그러나 저 뭐 소세지 소세지. 이런 것들 가격 오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저히 무슨 CPI 뭐 이런 어떤 수치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어떻게 1,000원 받던 것 같다 1,500원 받아요?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는 재고대로 있더라도 이 인플레 시기를 하니까 유통업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는 그것도 있나 본데 그걸 떠나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게 현실인가요?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미국에는 이른바 레이오프 일시해고라 그러죠. 그런 게 좀 자유로워가지고 자 재고가 쌓였어요. 그러면 제조업체 공장 생산을 줄이고 일시해고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어떤 경기 침체를 모든 나라가 같이 겪었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많은 경기 침체 되는 동안에 충격은 크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반등 효과도 크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렇게 가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덜 이렇게 충격이 좀 덜 왔지만 회복도 덜 가고 성장도 좀 저성장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후자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그 후자에 속하는 이유가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이제 어떤 우리가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활동이 좀 억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목이 메이네. 아니 그보다 참 방금 조 박사님의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들으면서 네. 박사님 저도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 상황에 저도 처하는데 제가 박사님 답변하시는 말씀의 태도나 이렇게 어조에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왜요? 저는 방금 같은 질문 대답할 때 저는 막 제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뭐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좀 저하되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각자 말씀해주신 것에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재고가 해소될 거고 재고가 또 어느 정도 적정한 재고가 돼줘야만이 제조업도 경기가 풀릴 거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 재고 관련해서는 보자면은 오히려 다소 경기 둔화를 갖다가 우려할 정도라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박사님? 예, 지금 증가폭을 보면 그런 현상이 크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재고 쌓이는 현상이나 원인들 뭐 이런 거 다 보면 지금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는 느껴지고 있어요. 재고가 지금 올라가는 게. 그리고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 그러니까 징조가 또 재고 쌓이는 걸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재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재고 증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재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재고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네. 제가 그냥 또 글쎄요, 그 주택 박사님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주택 관련해서는 뭐
분노만 갖고 있죠. 저희랑 비슷하시군요. 예, 그래서 네네. 지난 5년간 저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저도 무주택인 상태에서 네. 거기에 서민 그 전세 이 세입자들 보호한다고 임대차 3법 보호했던 것이 오히려 또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네,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청정부지로 뛰고 그런 것들이 보면 너무 이제 수요 관리 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그렇게 뛰고 세금도 집 있는 사람을 부자를 잡겠다는 그 세금들이 결국 다 전가된 형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될 거고 세금도 좀 정상화되고 그래야지만 주택 시장도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예. 어떤 부자나 누가 갖고 있는 강남이나 이런 뭐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제재 수단으로 자꾸 이렇게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꼬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좀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세금도 이제 정상화되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주택 재고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재고급증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특히 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일까 이런 예, 부분들이. 저도 이제 오늘 이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가 그렇게 많이 쌓였나 네, 이렇게 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반도체, 배터리, 가전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반도체, 예. 배터리, 가전. 예. 배터리하고 가전업체.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 규모가 47조 5천억 되는데 작년 같은 1분기에 비해서 55.4%나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27.7%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작년 대비. 작년 대비. 네.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같은 SK 하이닉스가 저기 반도체죠. 그러니까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68.1% 증가를 했고 68.1%. 예. 재고가 엄청 재고가요? 예. 아. 이제 전자제품 LG전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올라갔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SK이노베이션이 99%나 이렇게 올라갔고 작년 두 배란 얘기네요. 예, 거의 2배 올라갔어요. 네.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솔루션도 50% 이상 올라갔고 삼성 SDI도 한 41%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재고가 쌓이는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같이 재고가 쌓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쌓이는 걸 보면 미리 좀 준비하겠다고 했던 것이 예측이 빗나가서 이렇게 재고 쌓였는데 이제 가전제품이나 IT 이런 거는 소비 특성이 조금 달라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한참 이제 거리두기를 할 때 이제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 TV라 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이제 반도체나 이제 이런 쪽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대면 활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쪽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고금리, 그다음 물가 상승하니까 이제 실제 소득 떨어지지, 이자 비용 부담 늘어나지 이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날 때 좀 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제품이나 TV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제 나타나니까 업종마다 이제 재고가 쌓이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쌓이는 건 이제 반도체, 배터리, 가전제품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반도체, 배터리, 가전제품 이거 주가 측면에서 우리나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안 돼. 그리고 우리 또 많은 개인들이 또 들어가 있는 쪽이고 맞아요. 한데. 네. 그리고 박사님 지금 우리 애청자분 가운데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지금 미국 모기지론 대출 이자가 작년에 3% 지금 6%대. 자, 이제 이게 이제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모기지로 다 집 마련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2배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어쨌거나 이 와중에도
연준의 입장은 다소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잡겠다. 우리 금리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다 22도 이제 뭐 7월부터 움직일 것 같고 예. 우리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까지 재고 상황을 갖다가 박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경기 둔화의 느낌이. 이어다 이제 금리 우회되는 거죠. 예, 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쪽을 희생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얻은 게 더 급하냐 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어느 상황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에서도 이제 우선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다.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둔화는 조금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니냐 이러는데 저도 그 점에는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둔화되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뭐 단기간에 조금 뭐 내려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한다면서 지금 풀린 돈이 30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아까 저기 오일 샥이나 이런 것처럼 외부 충격은 단기간에 확 뛰었다가 금방 가라앉는 특성이 있지만 통화가 증가를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한번 올라갔다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상당 기간. 그래서 이 물가로 인한 이제 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도 뭐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이 돈이 많이 풀린 걸로 인해서 물가가 뛴 거는 상당히 좀 오래 갈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선제적으로 이 많이 풀린 돈을 흡수를 해야죠. 이제 그게 하나의 수단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리를 뭐 빅스텝이라 해서 지난달에 0.75%포인트나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동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이게 항상 이익이 있는 쪽으로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금리차가 우리하고 이렇게 같아진 거나 우리가 그 미국보다 낮으면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환율 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미국보다는 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얼마가 더 맞느냐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0.5%포인트 이상은 미국보다 좀 높아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자금 시장에서의 출렁이는 것이 좀 덜 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미국이 올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가져오신 자료가 저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저게 그렇죠. 우리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한미 기준금리 추이입니다만 지금 이제 이미 미국 연방기금금리 상단하고 우리가 같아져 버렸고 저게 잘못하면 이제 3.5%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박사님 생각에 우리 저기 여의도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는 우리 과거에도 한 두어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다.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낮은 적이 있었다. 정책 금리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저희 연구원도 여러 박사들이 있지만 이제 박사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죠. 이제 우리가 역전이 됐다 그래서 그때 뭐 과도하게 자금 이탈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금리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가계 부채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 부채 사실 기업 부채도 상당히 많아요. 1,500조 이상 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거의 뭐 1,800조 이상 되는 상태인데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은 기업 부실 일어나고 가계들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고려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역전 허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제 주장들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한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올릴 때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될 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미국보다는 높게 유지를 계속 해야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 때는 누구나 이제 고통을 받고 이거를 이제 감내하는 마음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위기 때 꼭 다 모든 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낮으니까 이제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계속 견디는 현상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경제 역동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제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런 이제 한계 기업들이 지금 거의 40% 육박해요. 중소기업들 가보면.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빨리 이제 산업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좀 퇴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여유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고 뭐 좀 잔인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가계 입장에서도 차제에 좀 빨리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내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빚을 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 따져보고 자기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계속해서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겪어 나간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뭐 지금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계속 뭐 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제에 좀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일단 가게는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돌아보면 깜깜하기만 하지 답이 없어. 뭐 그렇긴 해요. 뭐 그렇긴 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럼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대책도 한다고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렇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요금을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전제적으로 너무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전기요금이랑 무조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지금 한계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구 노력을 통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이제 적게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좀 늘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뛰고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소득 우리가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는 이제 소득 공제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40에서 50%까지 80%까지 올린다 그랬고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서 보면 교통카드를 좀 싸게 판매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싸니까 자동차는 자기 승용차는 집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물어봤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이제 뭐 하고 있어야 할 줄은 몰라도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노동 기업하기 개혁.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기업 하려고 그러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요? 걸리면 걸리는 그 배임죄라든가 뭐 중대재해법 뭐 이런 거 하면 뭘 해서 사업을 할 마음을 들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한 100대 그 유니콘 기업들 있잖아요. 그 벤처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된 100대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한 70개 정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에서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벤처 기업,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 되면 규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다가 대기업으로 안 올라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125개 규제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겠어요? 차라리 사업을 쪼개거나 뭐 다른 방법을 편법을 쓰고 안 커가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체가 이상한 환경이에요. 아, 대기업이 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죠. 중견기업이 굳이 그렇죠. 선택하지 엄청난 않는 혜택을 중소기업은 받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이제 규제 125개 생기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좀 기업을 한다는 기업인들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좀 참 위대한 분들이 좀 기업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저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좀 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계 기업들이 빨리 나가주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업 창업을 하고 이런 역동적인 환경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규제 노동 규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너무 뭐 한 140개국에서 130 몇 위를 해요. 그 저기 유연성 지표 발표하는 걸 노동 보면. 유연성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으면 거긴 철밥통이고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비정규직들로 있는 사람들은 불안성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고 그게 이제 뭐 정규직은 너무 과보를 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한 2년 채용하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되니까 그런 환경을 빨리 고쳐주는 게 그러니까 자꾸 돈을 써서 그 지금 지난 정부에 한 500조가 빚이 늘어났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자꾸 뭐 정책을 잘못해놓고 그 뒷조작거리를 돈을 써서 하니까 빚만 늘어나고 국민 세금만 들어가는데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거든요.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돈 안 쓰고도 훨씬 더 기업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부는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진짜 우리 조경혁 박사님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우리 박사님이 그 답답하신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의지인데 소위 말해서 나라를 갖다가 다스려 보겠다는 사람들, 내가 정책을 세워 보겠다는 사람들, 뭐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인데 그 의지를 갖다가 아유 그래요 뭐 참 엄청난 역설입니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철밥통 정규직 때문에 우리 진짜 그 정말 대단한 스펙의 능력 갖고 있고 열정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딱 1년, 2년 진짜 등골을 빼먹듯이 일 시키고 나서 또 쉬어야 되더만요. 실업수당 몇 개월 받으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전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해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이고 자기 조카인데 그 체계가 굳어져 가지고. 그래도 좋은 건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잘 피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 울어야 될지 웃어야 할지. 코로나는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코로나도 무서운가 봐. 그 사람들은.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좋은 얘기는 안 했고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시절이 왔구나 싶은데 어떻게 박사님 저 연구원에서나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국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같은 이 국제 수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그런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하는 제품들의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제 오히려 어떤 적정 수준 이상의 환율은 수출 기업한테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3개월 연속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한 150억 불 정도가 적자를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런 현상이 그렇게 뭐 꽤 오래 그러니까 따지면 한 몇십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이제 가계 저축도 있고 이래서 이제 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알뜰히 쓰고 뭐 이래서 이제 세금이 해서 이제 정부 측에 이런 데 이제 재정이 좋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생길 수 있는 데가 이제 해외에서 벌어오는 건데. 네. 근데 거기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선 뭐 지난 5년간 지금 저는 그 재정도 완전히 망가뜨렸다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네. 불만이 많은데요. 거기 그렇지. 그다음에 가계 빚이 막 늘어났지. 기업들 빚 많이 지금 막 그래서 뭐 5천조가 넘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 빚을 따지면.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이제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마저 지금 막 마이너스가 나면 이건 정말 총체적이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 뭐 지금 아주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임금 인상 요구라든가 막 이제 과도한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이럴 때일수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투자라든가 뭐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데 욕심을 둬서 좀 가야 될 것 같고 네. 정부는 아까 말씀드려도 좀 그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얼음 판 위를 걷는 것 같고 여서 이 와중에 서로 우리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 이건 진짜 좀 그거 하고 어쨌거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업의 오너들은 오너들대로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비전이라도 좀 빨리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할 만한 뭐가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산업계도 정치계도. 네, 좀 기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기대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이제 장관들도 잘 안 보인다. 네. 아마 이제 뭐 좀 이해해줄 측면은 이제 여소야대라다 보니까 뭐 되겠어 하는 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또 지금 상황에 맞는 거를 빨리 추진을 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아니면 가서 야당 쪽에 가서라도 설득해서라도 뭐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좀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여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오늘 그래요 박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들었습니다. 예,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님, 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물 경기하고 또 금융시장에서 어떤 그 가격 지표가 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괴리를 보일 때도 있고 따라 놓을 때도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같이 본다고 본다면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주가나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